도쿄, 파리, 런던 거기에 월급쟁이들이 집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살 것 같습니까? 못 사지.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데가 맞벌이가 노력해서 집 사기가 어려운 지역으로 편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2026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유예 기간이 끝나는데 어떤 분들은 야 이게 유예 안 해줄 거야. 부활하게 되면 그 전에 매물이 나오니까 2026년 상반기는 집값이 떨어질 수 있어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현재 집값 두고 이제 소득 대비 너무 비싸다는 의견과 공사비 생각하면 지금이 제일 싸다 이런 의견이 팽배한데 소장님은 어느 쪽에 더 손을 들어주고 싶으세요? 두 개가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소득 대비는 비싼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상대적인 차이잖아요. 소득 대비 집값이 안 비싼 적이 있었나? 우리 부모님한테만 한번 물어봐요. 집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옛날엔 집 사기 쉬웠지? 그러면 부모님들은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 옛날엔 대출이 잘 안 나왔거든요. 조선시대 집 사기 쉬웠을 것 같아요? 힘들었습니다. 특히 한양은 한양의 그 도성 안에 사대문 안에 초가집 하나 살려면 녹봉 30년치를 그러면 PIR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프라이스 투 인포 레이시오라고 하잖아요. 소득 대비 집값. 조선시대 한양 PIR 30이었습니다. 30년. 지금 30 안 되거든요. 최근에 나온 결과 보게 되면 뭐 서울의 중위 가격 사게 되면 14 정도 나옵니다. 물론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나 14년 돈 모으면 살 수 있는 거야. 월급을 연봉 7,500 받는 분이 14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집값은 안 오르고 하면 14년 후에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중위 가격. 뭐 10억, 12억 정도 아파트 살 수 있는데 근데 선진국과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가 과연 진짜 집을 못 살 정도로 비싼가? PIR 1위 하는 지역들 보게 되면 스리랑카, 네팔 이런 지역들인데 거기는 소득이 작기 때문에 PIR이 높게 나오는 거고 선진국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높긴 해요. 그래서 우리 집값이 저렴한 건 아니지만 도쿄, 파리, 런던, 뭐 미국에서는 뭐 수도는 아닙니다만 뭐 뉴욕 같은 경제 도시들 거기에 월급쟁이들이 열심히 모아서 집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살 것 같습니까? 괜찮은 아파트. 못 살고. 못 사지. 선진국에 노력해가지고 집 사기 힘들어요.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데가 이제 시대 흐름을 보게 되면 노력해서 맞벌이가 노력해서 집 사기가 어려운 지역으로 편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 시장의 수요자들은 알든 모르든 간에 불안하니까 지금 발버둥을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다. 근데 공사비 앞서서 우리가 상승 요인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기준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유동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의 요인이 이제 분양가 공사비인데 공사비가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올라간 것도 있고 최근에 환율 저는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환율 많이 올랐잖아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죠. 철근, 시멘트 다 수입이잖아요. 건축 자재비가 내려갈 리가 없어요. 올라갈 가능성만 있어. 우리 인건비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죠. 올라가죠. 최저임금 내려가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올라가요. 그리고 최근에 안전, 중대재해법 뭐 이런 거. 안전이 뭐예요?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사 기간을 길게 많은 사람을 투입, 안전 교육 다 돈입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다 돈이에요. 결국에는 안전 또 돈. 또 친환경 최근에 뭐 또 친환경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리백 그러고 뭐 그게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돈이에요. 안전도 돈이고요, 친환경도 돈이고요, 복지도 돈이고요, 모든 게 다 돈이에요. 공사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공사비가 올라가게 되면 집값이 내려갈까 올라갈까? 분양가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 분양가 상승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2020년 이전만 하더라도 공사비가 3.3제곱미터당 500만 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1,000만 원 얘기하고 있잖아요. 900만 원, 1,000만 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공사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집값은 떨어져야 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그러면 이 월급부터 좀 까고 와봐. 월급이 올라가는 거는 정상인데 집값이 올라가는 건 비정상이야?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단 최근에 2025년에 집값 상승이 한강벨트나 경부벨트가 좀 빠른 건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집값은 너무 많이 올랐어.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집값만 올랐을까요?
95년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서울 아파트가 한 1억 정도 했더라고요. 평균 가격이. 네. 지금 한 13억, 14억 정도 하니까 13배 정도라고 이제 합니다. 금값 요때 한 돈이 한 5만 원 정도, 6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80만 원 하니까 16배 정도. 짜장면이 95년도에 700원에서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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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 정도 했으니까 지금 뭐 8,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럼 짜장면은 한 5배 정도. 다른 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집값만 올라간 건 아니고 골고루 올랐는데 왜 집값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냐면 짜장면 값이 700원 하다가 갑자기 2,000원 가고 이러지 않잖아요. 700원, 900원, 1,200원 이렇게 올라가는데 집값은요? 올라갈 때 한 번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0년으로 보게 되면 물론 서울 집값이야 올라가는 기간이 좀 길 수는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본다면 집값은 안 올라갈 때는 안 올라가고 떨어질 때 떨어지다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청담 르엘 90억 거래됐는데 10% 올라가면 9억이거든요. 사람들은 어디 꽂혀요? 9억에 꽂혀요. 야, 한 달 만에 9억이 올랐네? 10% 올라갔는데.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가 10% 올라가도 1억이거든.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걸 체감적으로 훨씬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집값은 많이 올라가라고 하는데 물론 집값이 올라갑니다만 실제로 보게 되면 다른 것도 올라갔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10억 아파트가 10년 지나서 20억이 가면 10억 원을 돈 번 게 아니라 절반 정도는 인플레이션 방어를 한 거고요. 네. 또 세금도 내야 되니까 실제로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합니다. 단 전세 사시는 분들은 인플레이션 방어도 못하니까 전세 사시는 분들보다는 좀 유리는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10억을 번 건 아니다는 말씀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이제 이후에 2026년부터 본격적인 세제 개편이 이제 시행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높은데요. 2026년 부동산 세제가 이제 증세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시는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일단 완화하고 유예하는 기조가 이어질지 어떻게 보십니까? 야,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증세는 돼요. 네. 증세가 되는데 자 증세를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대표적인 세금이잖아요. 취득세는 집 살 때 한 번 내고 양도세는 팔 때 한 번 내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정부가 말하는 증세 세금이라고 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는 메커니즘은요. 일단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공제를 해줍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까지. 다주택자는 9억까지 빼줘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는 12억 공시가격이 아래인 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주택자들은 9억 아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인별과세, 그러니까 부부 따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공시가격이 중요하죠. 일단 공제금액은 그렇고 두 번째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60에서 100% 정도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요. 이게 MB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생겼는데 할인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에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 20억이야. 근데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60%면 얼마예요? 12억으로 내려오는 거죠. 100%면 20억 그대로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율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율을 올리게 되면 세금이 많이 올라가겠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세율을 올립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세율을 올릴 것인가? 이거는 세법 개정을 해야 돼요. 국회에서.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MTN도 아마 보도할걸요.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서울의 집값이 아파트 가격이 안정이 되면 할 만한데 안정될까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세율 쉽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인데 지금 60%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80%였는데 문재인 정부 때 95%까지 올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또 60으로 내립니다. 요거는 이제 80으로 다시 중간으로 맞추자라는 논의가 있는데 세금 부담이 늘어나니까 또 부담스러워. 그래서 제 생각은 제가 담당자면 5%씩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려서 80까지 가는 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것도 또 조세 저항 일어나고 하니까 이것도 고민. 이거는 세모. 세율은 X. 그러면 남은 게 공시가격이잖아요.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집값이 올라가면 공시가격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집값이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값 올라가면 올라가고 두 번째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고 집값 상승분보다 더 올립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왜 시세 대비 70%로 하니 90%까지 올려야지라고 해서 순차적으로 90까지 올리는 걸 현실화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동결했습니다. 2026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동결했습니다. 왜?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올해 12월에 고지서 받아보셨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2024년 상승분이 네. 올해 반영이 된 거예요. 왜? 공시가격은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작년 상승분이 올해 종합부동산세에 반영이 됐고요. 올해 한강벨트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내년 12월 고지서 받아보면 와 이거 뭐야 왜 이래 올라 집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불만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세가 돼요.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증세가 되는데 여기 대고 세율을 올리거나 공정시장 가격비를 올려서 더 부담을 주는 경우 자 집값이 올라서 보유세가 올라가게 되면 짜증은 나는데 정부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 내 집값이 올라서 세금이 올라간 거는 누구를 원망해. 안 그래도 짜증은 나는데 욕할 데는 없어. 근데 세율과 공정시장 가격비를 올려. 그럼 다 정부 욕합니다. 장난하냐 진짜.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증세가 되는데 왜 우리가 나서서 욕을 먹어야 되냐라고 본다면 실제로 인위적인 세율 개편을 통해서 증세를 하는 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그냥 내버려둬도 증세는 된다. 그래서 2026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유예 기간이 끝나는데 어떤 분들은 야 이건 유예 안 해줄 거야. 중과세 부활할 거야. 그러면 부활하게 되면 그 전에 매물이 나오니까 2026년 상반기는 집값이 떨어질 수 있어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1년 연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6.3 지방선거 앞두고 5월 9일이니까 아마 4월에 해야 되는데 4월에 이거 중과세 부활시킨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시장이 또 요동을 치거든요. 이 뒷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가급적이면 세금은 안 건드리고 싶다. 6.3 지방선거 끝나고 손댈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오냐면 2027년 12월 고지서 받아볼 때 오는데 2028년 또 국회의원 선거네. 그럼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내가 불리한 구도가 되는데 과연 세율을 올릴까요 안 올릴까요? 제가 여당 국회의원이면 안 합니다. 아, 그 세금 올려서 뭐 하게? 내가 뭐 국가의 그 고가 창고를 더 집어넣기 증세해 가지고 불리기 위해서 내 자리가 위험하다. 절대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은 그런 국가를 위한 나를 희생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 이게 문재인 정부의 반면교사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들은 이제 버티냐, 뭐 줄이냐 이제 기로에 좀 서 있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세금 이슈도 말씀해 주셨고 그럼 2026년에 대비해서 똘똘한 한 채로 뭐 갈아타할까요? 아니면은 뭐 임대사업자 부활 같은 정책 변화를 좀 기다려 보는 게 나을까요? 이미 다주택자들 중에서 저는 못 견디는 분들은 많이 파셨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시장의 수요자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집 많이 가져서 뭐하게 세금만 두들겨 맞고 골치만 아프지. 그래서 두 채 있는 사람은 팔고 한 채를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2026년 5년에도 저는 2026년에도 이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똘똘한 채가 트렌드예요. 뭐하러 내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산가들을 만나보게 되면 예전에는 아파트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상가도 가지고 있고 땅도 좀 가지고 있고 뭐 꼬마 빌딩도 있고 막 부동산에 막 올인을 하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똘똘한 아파트 하나 정도 가지고 있고요. 많아야 2개 재건축 정도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미국 주식도 투자하고요. 채권에도 투자하고요. 달러도 투자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합니다. 물론 건물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시대 흐름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부동산 비중이 서민들은 제한적이잖아요. 자금 여력이. 그러다 보니까 집 하나 가지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자산가들은 포트폴리오를 해가지고요. 실제로 자산가들 중에 부동산 비중이 80% 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요즘 거의 한 55%이 정도 수준에서 맞추는 경향들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부동산에 올인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도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 이제 금융이 더 발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채권, 달러, 골드 투자하시고 부동산은 똘똘한 한 채 또는 많아야 2개 정도 담는 게 저는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더 지속이 될 것이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주택수 많이 가져도 임대사업자만 등록하면 종부세도 빼주고 양도세도 빼주고 다 빼줄게. 세입자한테 전세금만 올리지 마. 우리가 혜택 무지하게 줄게. 라고 한다면 또 고민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알아둬야 될 건 실제로 서울의 고가 아파트보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주택자들 있잖아요. 뭐 10채 가졌다. 20채 가졌다. 막 뭐 국회의원 뭐 정치인은 뭐 수십 채 가졌다 그러는데 들여다보게 되면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수십 채 가진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세대나 오피스텔 가진 다주택자들은 저는 사실은 임대사업자 부활해서 인센티브 주고 세입자한테는 올려받지만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저는 이런 정책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는 주택수를 지금 늘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주택을 보유한 분들의 고민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사비, 뭐 사업 지원 리스크가 큰 지금 상황에서 조합원 지위를 뭐 정리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입주까지 좀 기다리는 게 맞을지. 이거는 배부른 고민이죠.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좋겠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많이 많이 있기 있겠죠. 때문에 일단 부럽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고민이 이제 정부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이 되면은 조합은 지유양도 금지가 걸리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이 나면 이제 지유양도 금지가 걸리는 못 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 채를 가진 분들 중에 이제 입주권이 재개발은 하나만 나오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도 이제 하나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입주권에 하나가 나오니까 현금 청산 대상이 되거든요. 지유양도 금지에 걸려서 팔지도 못합니다. 진퇴양난에 걸려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저는 정부 정책이 이거는 좀 팔 수는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 입주권을 하나를 주게 되면 나머지 분은 팔아서 매물이 회전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유양도 금지가 걸리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최근에는 부부 공동 명의 가진 분들 중에 이제 빠져나가는 구멍이 뭐냐면 5년 거주 10년 보유를 하면 지유양도 금지를 피할 수가 있어요. 팔 수는 있는데 최근에 사례가 뭐냐면 부부인데 한 분은 5년 거주 10년 보유를 했는데 한 분은 이게 증여를 하면서 이제 분할이 되는데 한 분은 이 조건을 충족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원래는 한 명만 충족이 되면 된다. 지유양도 금지가 된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해석이 달라져가지고 이건 안 되는 거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석은 저는 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래서 시장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나왔습니다만 또 다른 정비 사업을 왜곡하는 왜냐하면 정비 사업은 서울의 입주 물량이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 아니면 서울은 입주 물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입주 물량이 지금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지금 입주 물량이 부족한 이유가 박근혜 정부 때 집값 떨어진다고 신규 신도시 개발 안 했고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젠트리피케이션 원주민이 쫓겨나간다고 390개가 넘는 구역을 해제했습니다. 동의율을 낮춰서. 그 부작용이 지금 공급 부족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비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야 10년 후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라도 나오는데 이런 규제들이 발목을 잡는 규제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되고요. 공사비 상승도 사실은 부담이 되는데 우리 조합원들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비 내려가지 않습니다. 예전에 개포주공이나 이런 5층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환급을 받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용적률이 80%. 낮았으니까 대지 지분이 많았으니까 가능한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는 기본 한 5억 정도는 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초기 단계고 진행 중이다 그러면 5억 이상 추가 분담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각오를 하고 정비 사업을 해야지 한 2억만 내면 돼. 초기에 조합장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기본 5억, 많게는 7억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조합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비 사업을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030 세대에게 청약이 사실 그림의 떡이 됐는데요. 가점이 낮은 이제 청년들이 무작정 청약 통장을 들고 기다리는 게 답일까요? 돈이 아예 없는데 생각해 보게 되면 신혼부부야. 자녀가 있어. 이분들은 또 청약 노크를 왜? 2026년에 정부 발표에 의하면 29,000호 정도의 공공분양 물량이 나옵니다. 민간도 나오는데 공공분양. 공공분양은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광교에도 나오고 남양주 왕수,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이런 곳들이 물량들이 풀립니다. 네. 도전해야죠. 왜? 왜 좋으냐면 일단 청약이 좋은 게 뭐예요? 당첨되면 계약금 10% 20% 내고 네. 중도금은 어떻게든 집단담보대출 받고 입주할 때 일단 3년 시간 벌잖아요. 어떻게든 자금 마련해야죠. 내가 돈을 모으든 부모님한테 빌리든 뭐 대출을 받든 어떻게든. 근데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 1억 있는 분들은 일단 계약금을 밀어넣을 수 있으니 이분들은 일단 청약 도전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공택지의 분양 아파트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옵니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전용 84가 아마도 한 8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전용 59가 한 6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비싸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어디를 돌아다녀도 신축 아파트를 그 가격에 수도권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싸다라고 억울해하지 말고 현실은 받아들여야 되고요. 일단 계약금 낼 돈이 있으면 들어갑니다. 안 되면 뭐 정 안 되면 부모님 뭐 허리라도 빼야지 뭐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든 답을 찾아야 되니까 3기 신도시는 계속 청약 도전하셔라. 2기 신도시도 좋고요. 공공택지는 지속적으로 청약을 한다. 왜?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주거 인프라가 좋아요. 학교, 공원,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도 있고 집값도 올라가는데 팁을 하나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인천에 살아요. 그러면 남양주에 청약하지 마시고 남양주도 청약하되 인천은 인천 계양 신도시 물량이 나오고 거주자 우선 물량이 있습니다. 66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해당 지역 거주자들한테 인천은 50% 배정을 해주게 되고요. 만약에 고양시에 사신다 그러면 고양시에 30%, 경기도에 20% 배정을 해주니까 고양시에 사시는 분들은 고양 창릉, 인천에 계시는 분들은 계양 신도시, 부천은 대장, 남양주는 왕숙에 1순위로 도전하시고 특별 공급, 일반 공급도 다 도전하시고 떨어진다 다음 달에 또 도전하시고 우리 지역이 없다 다른 지역 하시고 계속 제가 보니까 한 3번 청약하고 포기하더라고. 아 나는 청약하고 안 되나 봐. 나하고 안 맞나 봐. 안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 아시는 분 보니까 1주택자인데 추천 물량으로 당첨된 분이 있는데 몇 번 도전했을 것 같아요? 몇 번 정도? 67번. 진짜요? 그 정도 의지는 있어야죠. 운이 좋으면 30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청약 도전하시고 청약 통장은 25만 원씩 계속 월 납입을 하셔야 유리합니다. 오늘은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부터 세제 변화까지 폭넓게 짚어봤습니다. 김인만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